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이성원 옮김. 폴 제퍼슨이 이분은 그냥 작자로서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는 사람인데 다양한 책을 쓰는 분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을 써보자 하고, 또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분도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쭉 보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노어를 공부할 때에 톨스토이의 전쟁의 평화 등에 나타나는 프리메이슨 사상 등등등등을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2007년도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자 영문을 이렇게 썼네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쭉 프리메이슨, 그래서 비장스인, 전장, 살인마, 숭령공, 장인, 프리메이슨은 미래, 이렇게 쭉쭉쭉 나왔는데, 서문에서 수수께끼 쌓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 책의 프리메이슨 이라는 조직을 탐색하는 것이다 쭉쭉쭉. 그래서 글쓴이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책들을 관찰, 자기는 그냥 사적인 셜록 홈즈 같은 이런 동호회에는 취미로 이렇게 참가하지만 다른 단체는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는 참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내용들이 보편적인 구원론에 대한, 만인 구원에 대한 이런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한 비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세계적인 교황, 사무총장 등등 전 세계적인 권위를 누리는 우두머리 혹은 지휘 조직을 두지는 않는다.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에는 나름의 의식과 의례가 존재한다. 의식과 의례. 그래서 또 이렇게 상징 틀로서 건축의 장비인 흑손, 연추, 수증기, 컴퍼스 같은 것들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또 등등에서 이렇게 또 비밀적인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왕이라 대통령, 정치가, 거물가 등등등등 모든 분야에 이렇게 가입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삼으려고 하는 이 이념을 갖고 있는 음모가 정말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거, 또 형제에 대한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고, 1717년에 몇몇 프리메이슨 구성원들이 런던에 모여서 영국 내 모임들을 관리하게 될 영국 총괄 지부를 결성했다. 대영 제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프리메이슨도 미국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음모론이 있을 만한 그림들은 이렇게 좀 사단적인, 머리 뿔을 가진 천사 같으면서도 사단전이고, 또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고 아주 요상한 참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식을 하는 모습들이 보면은 칼도 있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런 어떤 신상을 경배하는 듯한 모습이 있으니까 음모론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서 다 프리메이슨이었다라고 하고, 또 재무부는 미국 재무부는 부인하지만 1달러 지폐에 프리메이슨 상징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도시 계획이 프리메이슨 이념에 맞춰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이렇듯이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을 추측케 하는 사례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본다 이 말이고, 프리메이슨에서는 회원들의 비밀 서약 등 각종 의식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개적으로 왜 꼭 해야만 하는가? 좋은 의미라면 그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 음모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프리메이슨이 비민주적인 비밀단체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대해 회원들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모든 것을 비밀에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비밀스러운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특히 최근 프랑스에서는 검찰이 프리메이슨 개입에 된 사건의 담당 판사와 변호사들을 기소하는 사건을 일어나기도 했다. 1990년도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공직에 몸담은 모든 인사는 프리메이슨 가입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정을 시도한 바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비밀스럽게 해서 자꾸 정치에 왈가왈부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 책은 지부의 구성, 의식과 의례, 상징, 여성의 역할, 흑인, 프리메이슨 문헌,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사회활동이나 자선사업 등등 이렇게 대해서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10장은 이 프리메이슨에 담당한 역할, 로마 캐톨릭 교회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에 대해서 몰몬교와의 관계, 모차르트의 죽음의 관계, 세계 최초의 연쇄 토막 살인범 잭과의 관계는 19세기 일어났던 프리메이슨 비판자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과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런 관계되면서 좀 불이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로 보이는데요. 사악한 음모 집단으로 비판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메이슨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생각이 깊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의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종교적 철학적인 책으로서 옹호되었다. 프리메이슨 회원이자 탁월한 사학자인 윌리엄 서스터에 따르면 이 비밀 결사는 인간은 삶의 목적에 운명에 진지한 의무를 가진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 자유, 의정, 품성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다 좋은 모습을 가지면서 속으로는 또 은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인데, 윌리엄 셔스턴은 프리메이슨의 의미라는 저서에서 프리메이슨과 같은 거대한 단체가 그저 성인 남자에게 간단한 건축 도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인내, 정의, 형제애, 박애, 도덕 등 성경에서도 충분히 제시된 기본적인 미덕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썼다. 꼭 성경적으로 한다면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이지, 꼭 이렇게 뭔가 거대한 단체가 이런 단순한 이런 것만을 가지고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데, 여기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네요. 프리메이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단체가 그저 공통된 사회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 또한 프리메이슨의 기원과 발달,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관습과 의례, 상징, 기호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탄생에 미쳤던 종교적 철학적 영향,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을 살피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주춧돌이 놓이다 첫 번째 1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공부를 하는 마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기원을 따질 때에 늘 등장하는 것이 3000년 전, 오래됐네요. 3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다. 이야기는 성경의 역대하 3장 첫 줄에서 시작된다. 예루살렘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치세 4년
둘째 달 둘째 날에 모리아 산의 성전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전을 짓기 위해 솔로몬 왕은 자재를 나를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성전을 건축할 최고의 장인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친구인 두루 왕에게 금, 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뛰어난 명장을 보내어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 요청을 보냈다. 히람에게, 두루왕 히람에게 솔로몬의 친구였다. 그러니까 석공의 영역까지 역대하 2장 14절에 제재와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히람 아비프였다. 이후 성경은 그가 귀금속을 다루고 성전의 금은 장식을 만들었으며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역대하 3장 17절 기둥 한 쌍을 만들었다는 것 정도를 소개하는 데 그친다. 추측컨대 히람 아비프는 신이 솔로몬 왕에게 지시한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감독하는 위치였던 것 같다. 1세기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대고대사에 따르면 유대고대사에 따르면 이 신전의 기초는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단히 강한 돌로 지어진 토대는 땅과 하나가 되어 세월의 힘을 이겨낼 위대한 건축물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뭘까요? 이 거대한 돌을 자르고 깎는 작업을 할당하며 감독할 권한을 지녔던 히람은 도제 성령공 장인으로 나누어지는 작업장의 위계에서 승급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께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권한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돌을 깎고 자르고 큰 돌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옮길 수 있는 실력과 기술들이 있는 실력자도 있었다. 그 에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연상하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프리메이슨의 전설에 따르면 신전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숭령공 15명이 히람을 위협하여 장인급에 올라가자는 모의를 꾸몄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명은 중도의 모의에서 빠졌지만 주벨룸이라는 세 사람은 결국 이를 실행했다. 히람이 매일 정오에 신전 지성소로가 기도를 올린다는 점을 알고 이들은 신전 입구 세 곳 서쪽, 남쪽, 동쪽을 나누어 맡았다.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초상화는 이렇게 역사가 있군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히람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려 했을 때 주벨레가 나서서 자신을 장인으로 승급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히람은 솔로몬 왕과 두루 왕이 승인하지 않는 한 주벨레는 수수께끼에 접근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자, 이렇게 장인으로 승급시켜 달라고 이게 주벨라 이 사람이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격분한 주벨라는 그러니까 히람의 이야기는 이게 왕위에 이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격분한 주벨라는 24인치 청량자로 히람의 목을 때렸다. 히람이 남쪽 문을 통해 도망치려 하자 이번에는 주벨로가 직각자로 그의 가슴을 찌렀다. 히람은 다시 서쪽 문으로 갔지만은 그곳에는 주벨룸이 휘두른 나무 망치에 맞아 결국 죽고 말았다. 세 장인은 서쪽 문을 통해 히람의 사체를 옮긴 뒤 쓰레기 더미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 자정에 다시 모여 가로 6피트, 세로 6피트, 깊이 6피트의 무덤을 파서 히람을 묻고 예루살렘을 떠나 지중해 해안의 도시 욥바로 갔다. 다음 날 히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솔로몬 왕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모의에서 빠졌던 12 숭년공은 솔로몬을 찾아가 주벨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때 이 숭년공들은 결백의 표시로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웠다고 한다. 솔로몬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세 범인의 행방을 추적했다. 서쪽으로 간 추적대가 욥바에 도착한 후에 바위에 앉아 쉬던 사람들은 근처에 있어 주벨라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히람 사례에 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이 잘리고 혀가 뽑힌 채 하루 두 차례 파도가 들고 나는 해안 모래 밭에 묻히는 편이 나았을 텐데. 잠시 후 주벨라가 불쑥 입을 열어 말했다. 히람 사례에 가담하기보다 차라리 왼쪽 가슴의 심장이 뜯긴 채 독수리밥이 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주벨람도 탄식했다. 나는 자네들보다도 히람을 더 세게 때려서 결국 죽게 만들고 말았네. 아, 히람 사례에 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몸이 둘로 잘려 한쪽은 남쪽에 다른 쪽은 북쪽에 보내져 내장을 태우고 그 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편이 나았을 텐데. 결국 세 사람은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왔다. 솔로몬 앞에서 죄를 고백한 이들은 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죽을 결심을 하였으니 각자 원대로 해주어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주빌라는 끌려나가 목이 잘리고 혀가 뽑혔다. 시체는 파도가 들고 나는 해안 모래밭에 묻혔다. 주빌라는 왼쪽 가슴의 심장과 다른 장기가 뜯겨나갔고 시체는 독수리 밥으로 던져졌다. 주빌레무의 몸은 두 조각이나 한쪽은 남쪽에 다른 북쪽은 북쪽에 보내졌다. 내장을 태운 죄는 바람에 날려보냈다. 사람들이 그 참 이 욕심으로 망가지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네요. 어떤 뭐 좀 높아지려고 하는 또 승급이라든가 이것을 원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살인죄로 자기네들이 더 처참하게 또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오늘의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과 요세푸스 역사서를 통해서 히람이 솔로몬 신전 건축에 기여했다는 점은 확인이 된다 해도 프리메이슨의 의식과 의뢰를 빼고 나면 히람 아비프가 정말로 건축을 총감독했던 것인지 주벨룸이 정말로 승급의 야심 때문에 명장을 죽이고 처참한 벌을 받았던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유대인 최초의 신전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확언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설사 히람 아비프 이야기를 증명할 무언가가 솔로몬 신전 안에 있었다 해도 신전이 사라진 지금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요세푸스가 세월의 힘을 이겨낼 만큼 탄탄하다고 묘사했던 신전은 기원전 597년 바벨로니아 군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의 내용이 있지만 3000년의 역사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있었던 이것이 있지만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그리고 왜 솔로몬 신전과 히람 아비프를 조직의 기원으로 삼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윌리엄 셔스터가 프리메이슨 영국 총괄 지부의 회원들을 위해 쓴 1년의 논문에서 설명이 된다. 프리메이슨의 의미라는 글을 보면은 솔로몬 신전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신전을 뜻한다고 한다. 히람 아비프, 솔로몬 왕, 그리고 두로 왕은 그리스도교의 신성한 삼위일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히람 아비프의 비극적 죽음은 한 인간에 대한 잔혹한 살해에 그치지 않는 우주적인 손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스러운 조직의 파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동방의 어느 도시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도덕적
재난이 된다. 도덕적인 재난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모임이나 결성의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윌리엄 셔스턴은 히람이 살해됨으로써 계몽된 지혜라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잘려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 본성이라는 신전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윌리엄 셔스턴은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히람 아비프가 살해되었다. 인류를 인도하고 비추던 지혜와 빛이 사라졌다. 한때 우리의 것이었던 충만한 빛과 완벽한 지식은 쓰러져 버렸다. 신의 섭리는 동방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만을 남겨두었다. 태양이 사라진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5가지 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가진다. 이들 감각과 이성은 우리가 진정한 비밀을 되찾기 전에 우리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프리메이슨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인류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종교적 철학 체계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가 높고 신성한 중심지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시 태어난 인간, 정해진 의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통해 프리메이슨의 각 등급을 거친 자만이 장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장인에 의해서 인간의 손이 아닌 공정한 영혼에 의해 완성되는 신전이 지어진다라고 윌리엄 셔스턴은 적었다. 솔로몬 신전을 프리메이슨의 은유적 토대로 설명한 것은 1858년의 엘버트 파이크도 마찬가지였다. 신전의 단계를 가지고 프리메이슨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를 말해 주는 것 같네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프리메이슨의 최고 천재로 숭상받고 19세기 미국 프리메이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엘버트 파이커는 1809년 보스턴에서 출생했다. 그 친척 중에는 미국 최초로 대수학 책을 집필한 니콜라스 파이크, 탐험가 제벌론 파이크 등이 있었다. 시인, 언론인 등등등등. 자, 이렇게 41세이던 1850년 아칸소주에 정착한 후 그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연구하면서 프리메이슨이 고대 세계에서 전해진 최고의 지혜가 저장된 곳으로서 비밀스럽고 위대한 느낌, 암시, 반쯤 감춰지고 반쯤 공개된 분위기를 갖게 된 과정을 분석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비밀단체나 조직은 공식적인 교회 바깥에서 준비된 영혼에게 인간의 삶의 진실을 알리고 성스러운 것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이크는 프리메이슨이 모든 인종, 주의, 교파의 사람들을 공통적인 원칙의 토대 위에서 통합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신을 배신한 결과로 인류와 신이 분리된 후에 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려준 방법, 즉 인간이라는 중재자를 두는 것이다. 신의 진실이라는 빛에 휩싸인 이들은 역사 속에서 현자, 예언자, 교사, 철학자, 도덕운동 지도자,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빛으로 밝혀진 이러한 인물 중 한 명인 성 바오로는 자신을 수수께끼를 지키는 집사로 불렀다. 이들은 소속된 문화, 사회 구조, 살았던 시대의 문명과 종교 등이 서로 달랐지만 인간의 본성, 삶의 목적, 궁극적인 신과의 합치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공연된 종교의 형식적 의식, 즉 도시, 국가나 부족을 대표하여 신에게 호소하는 식의 관행에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열성적인 추종자로 확보하였다. 이들은 이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였다. 비밀리에 만나 이 회식, 정화와 예배 의식을 거행했고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성스러운 연극을 공연하며 수수께끼를 완전히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이교 의식이 삶의 일부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로 의식이 마치 그 어떤 이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기원 5세기의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이교 의식이 삶의 일부가 되다시피 했다. 로마가 헬레니즘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수수께끼는 더 멀리 퍼져나갔고 이교 의식이 아예 공식 종교로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국이 무너지고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교 전통은 로마 사회의 중심적인 요소로 남았다. 고대 법률에 의해서 사제나 성직자, 기타 명칭을 가진 종교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은 이제부터 모두 폐지한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서기 39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선언은 이교 전통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래, 프리메이슨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차단시키는 그런 일격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듯 프리메이슨에서 말하는 수수께끼란 1차적으로 고대 그리스 및 로마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기원은 크레타와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초기 예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리메이슨 역사가이자 이교 연구가로 천리안을 자처하는 리드비터 프리메이슨과 고대의 신비의식이라는 책에서 수수께끼 그리고 내면의 빛이라는 위대한 개념은 기원 전 4만 년경 이집트인들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세계의 교사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통의 빛, 즉 신을 드러내기 위한 흰 지부에서 화이트 로지에서 왔다는 것이다. 세계의 교사에게서 배운 성직자들은 가르침을 전파하며 수수께끼 속에 간직된 비밀의 계시를 알렸고 이집트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으며 이집트 학파의 명성이 모든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집트 수수께끼를 배우고 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간 사람 중에는 모세라는 왕자도 있었다. 역사가, 필로가, 음악, 기하학, 산술, 상형문자 모든 예술과 과학에 능통하다고 묘사한 모세의 왕자는 신에게 감화를 받아 히브리인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리드비트에 따르면 그곳에서 모세 시절에 알려진 수수께끼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자에 오를 때까지 대대로 충실히 전해졌고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과 인류의 재합의를 상징하는 신전 건축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프리메이슨 입장에서는 리드비트의 표현대로 숨겨진 빛을 지니고 있었던 고대의 왕이나 예언자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중세 유럽에 지어진 거대한 교회들, 18세기 영국의 예술적, 정신적 후계자들과 프리메이슨 간의 연관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이렇게 숨겨진 빛을 고대의 예언자로부터 이어진 어떤 그것을 프리메이슨의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지만 실제는 18세기
그 후에 이렇게 큰 발전이 없다가 영국의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후계자들의 어떤 관계로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